서울의 밤은 수천 개의 빛으로 짜인 거대한 테피스트리 같았지만 그 화려함이 닿지 않는 어두운 구석도 존재했다. 용산의 낡은 상가 건물 옥상에 자리한 옥탑방. 그곳은 도시의 소음과 불빛으로부터 격리된 작은 섬이었다. 밖에서 보면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허름한 공간이었지만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 인상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방 안은 서너 대의 고사양 컴퓨터에서 나오는 희미한 불빛과 낮은 펜 소음으로 가득 차 있었고 벽면을 가득 메운 여러 개의 모니터에는 복잡한 코드와 위성지도 실시간 영상 피드가 쉴 새 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이곳은 5남매의 성역이자 작전 본부였다. 타겟 3분 후 남동쪽 출입구로 이동 예정. 태민 위치 확보했나? 헤드셋을 낀 채 가장 큰 중앙 모니터를 응시하던 첫째 강지훈의 목소리는 20살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차분하고 냉정했다. 그의 눈은 지도 위에 깜빡이는 점들과 암호화된 통신 내용을 동시에 쫓고 있었다. 그는 이 작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였고 그의 손끝에서 모든 작전이 조율되었다. 문제없어 형, 시야 깨끗해. 골목에 잠복 중인 차량 한 대 외에는 특이사항 없음. 이어폰을 통해 들려오는 목소리는 셋째 강태민의 것이었다. 18살의 태민은 또래 아이들이 PC방에서 게임을 할 시간에 어두운 골목에 몸을 숨긴 채 목표 건물을 감시하고 있었다. 타고난 신체 능력과 수년간의 훈련으로 다져진 그는 남매의 눈과 방패였다. 서연 자금 흐름 추적은 지훈의 질문에 키보드 위에서 현란하게 춤추던 둘째 강서연의 손가락이 잠시 멈췄다. 19의 그녀는 헝클어진 머리를 대충 묶은 채 모니터에 떠있는 수십 개의 가상 계좌를 해체하고 있었다. 디지털 세계에서 그녀는 유령이었다. 어떤 방화벽도 그녀를 막을 수 없었고 어떤 암호도 그녀 앞에서 비밀을 지킬 수 없었다. 교의 다 됐어. 대포통장 5개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중국에 있는 서버로 송금되는 방식이야. 전형적인 수법이지. 1분만 주면 중간에서 전부 가로챌 수 있어. 조하, 하윤 내부 상황은 지훈의 시선이 가장 작은 모니터로 향했다. 화면 속에는 위장용 안경을 쓴 넷째 강하윤이 사기꾼들의 소굴인 허름한 사무실 안에서 태연하게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17살인 그녀는 사람의 마음을 읽는데 천부적인 재능을 가졌다. 미세한 표정 변화 목소리의 떨림만으로 상대방의 의도를 간파하는 그녀는 남매의 가장 날카로운 창이었다. 대표라는 작자가 마지막 투자금을 받고 축배를 들자고 하네요. 아주 신이 났어요. 피해자들 명단이랑 계좌 정보가 담긴 원본 장부는 금고 안에 있어요. 비밀번호는 방금 슬쩍 봤는데 그 인간 생일이더라고요. 역시 단순해. 하윤의 목소리에는 어린 나이답지 않은 경멸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연약한 학생처럼 보였지만 그 연약함이야말로 상대를 방심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작전의 마지막 퍼즐은 막내 강민준이었다. 15살의 민준은 구석에 조용히 앉아 눈을 감고 있었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방금 전까지 하윤이 보내온 실시간 영상과 음성이 사진처럼 완벽하게 저장되고 있었다. 한번 보고 들은 것은 무엇이든 잊지 않는 완전 이용 능력. 그는 남매의 살아있는 데이터베이스였다. 민준, 특이사항 있었나? 지훈의 물음에 민준이 조용히 눈을 떴다. 사무실에 들어온 사람들 얼굴 전부 기억했어. 그리고 아까 대표라는 사람이 통화할 때 김 부장이라는 사람 이름을 언급했어. 경찰 내부에 조력자가 있는 것 같아. 역시 서연 들었지. 경찰청 내부망 접속해서 김 부장 신원 확인해. 비리 전과 있는 인물로. 알았어 오빠. 30초면 돼. 서여연의 손가락이 다시 분주하게 움직였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 같았다. 5년 전 세상에 홀로 남겨진 5 아이들은 살아남기 위해 서로의 재능을 발견하고 갈고 닦아야만 했다. 지훈은 리더가 되었고 서연은 방패를 만들었으며 태민은 검이 되었다. 하윤은 적의 심장을 꿰뚫는 화살이, 민주는 모든 것을 기록하는 역사가가 되었다. 이번 작전은
그들이 지난 몇 년간 해온 연습 중 하나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능력을 이용해 사회의 어두운 곳에서 약자들을 등치는 범죄자들을 심판해왔다. 그것은 생계를 위한 수단이기도 했지만 언젠가 마주하게 될 진짜 적을 상대하기 위한 실전 훈련이기도 했다. 시간 다 됐어. 작전 개시. 지훈의 나지막한 명령과 함께 거대한 기계의 부품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허연이 엔터키를 누르자 사기꾼들의 계좌에 있던 수억 원의 돈이 순식간에 수백 개의 가상 계좌로 쪼개졌다가 다시 원래 주인인 피해자들의 통장으로 정확하게 입금되었다. 동시에 사기꾼들의 컴퓨터와 휴대폰은 강력한 랜섬웨어에 감염되어 벽돌로 변해버렸다. 자금 회수 완료. 이제 형 차례야. 알았다. 골목에 잠복해 있던 태민이 어둠 속에서 튀어나왔다. 그의 움직임은 소리 없는 표범과 같았다. 그는 가스 배관을 타고 순식간에 3층 사무실 창문으로 접근했다. 안에서는 갑자기 모든 전자기기가 먹통이 되자 당황한 사기꾼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하윤은 비명을 지르며 겁에 질린 학생 연기를 완벽하게 해내고 있었다. 그 틈을 타 그녀는 금고로 다가가 아까 외워둔 비밀번호를 눌렀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리고 그녀는 안에 있던 장부를 꺼내 품 안에 숨겼다. 바로 그때 창문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태민이 사무실 안으로 뛰어들었다. 그의 손에는 총 대신 제압용 테이저건이 들려 있었다.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에 우왕좌왕하던 사기꾼들은 저항 한번 제대로 못하고 차례차례 쓰러졌다. 하윤은 유유히 사무실을 빠져나와 태민이 확보해둔 비상계단으로 사라졌다. 옥탑방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지훈은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의 한 형사에게 익명의 제보 메일을 보냈다. 메일에는 범죄자들의 신상정보, 범행 증거, 그리고 내부 조력자인 김 부장에 대한 자료까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는 부패하지 않고 정의감 넘치는 형사들만 골라서 이런 정보를 넘겼다. 몇 분 후 멀리서 경찰차에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옥탑방으로 돌아온 태민과 하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땀을 닦았다. 서연은 입금 완료 메시지를 확인한 후 기지개를 켰고 민주는 눈을 감고 오늘의 모든 정보를 머릿속에 정리했다. 지훈은 마지막으로 모든 시스템의 접속 기록을 삭제하고 나서야 긴장의 끈을 풀었다. 수고했다. 저녁 먹자. 지훈의 말에 방금 전까지 도시의 악을 심판하던 비범한 아이들은 평범한 남매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그들의 저녁 식사는 배달시킨 떡볶이와 순대가 전부였지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시간이었다. 이번 건은 좀 시시했어. 태민이 순대 하나를 입에 넣으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래도 할머니들이 잃어버린 전 재산을 찾아드렸잖아. 그걸로 된 거지. 하윤이 웃으며 그의 말을 받았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아까의 냉소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경찰 내부에 썩은 놈이 있었다는 게 마음에 걸려. 우리가 아니었으면 저 할머니들은 평생 피눈물 흘리며 살았을 거야. 서연의 말에 모두가 잠시 침묵했다. 그들은 법과 시스템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싸웠지만 그럴수록 세상의 부조리함만 더 깊이 깨닫게 될 뿐이었다. 그리고 그 부조리의 가장 깊은 곳에 그들의 아버지가 있었다. 식사가 끝나고 남매들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하지만 방 안의 공기는 이전과 달랐다. 성공적인 작전의 성취감 대신 무거운 책임감과 그리움이 내려앉아 있었다. 지훈은 낡은 책상 서랍에서 닳고 다른 사진 한 장을 꺼냈다. 5 남매와 젊은 아버지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5년 전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아버지는 급한 출장이 있다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섰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경찰은 단순 실종으로 처리했고 시간이 흐르자 사건은 모두의 기억 속에서 잊혔다. 친척들은 짐 덩어리인 아이들을 서로에게 미뤘고 결국 5 남매는 세상에 완전히 홀로 남겨졌다. 그때부터였다.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아버지를 찾기 위해 아이들은 스스로를 단련해야만 했다.
지우는 아버지가 남긴 수많은 책을 읽으며 전략과 심리학을 독학했고, 서연은 낡은 컴퓨터 한 대로 해킹 기술을 마스터했다. 태미는 동네 체육관을 전전하며 온갖 무술을 익혔고, 하유는 시장 바닥에서 사람들을 관찰하며 인간의 본성을 꿰뚫는 법을 배웠다. 민주는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기록했다. 지난 5년간 그들은 아버지가 남긴 희미한 흔적들을 필사적으로 쫓았다. 아버지가 다녔다는 작은 무역회사, 그가 마지막으로 통화했던 사람들, 그의 계좌에 남아있던 몇 푼 안 되는 돈의 출처까지. 하지만 모든 것은 막다른 길로 이어졌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아버지의 모든 흔적을 지워버린 것처럼 그들이 마지막으로 발견한 단서는 1년 전 아버지가 사용했던 낡은 창고에서 발견된 불에 탄 서버의 하드디스크 조각이었다. 대부분의 데이터는 복구가 불가능했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지난 1년간 그 손상된 데이터 조각에 매달려왔다. 어바, 생각에 잠겨있던 지훈을 부른 것은 서연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다른 남매들도 모두 그녀를 돌아보았다. 서연이 저런 목소리를 내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리 와서 이것 좀 봐봐. 지훈과 다른 아이들이 서연의 모니터 앞으로 모여들었다. 화면에는 수수께끼 같은 문자열과 함께 복구된 데이터의 분석 결과가 떠 있었다. 1년 동안 씨름하던 그 데이터 조각이야. 방금 마지막 암호화 패턴을 푸는데 성공했어. 대부분은 의미 없는 자료였는데 이상한 게 하나 있었어. 서연은 손가락으로 화면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거기에는 유전자 염기 서열처럼 보이는 복잡한 데이터와 함께 프로젝트 치메라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다. 유전자 정보 같아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빠가 병원에 남겨둔 오래된 건강검진 기록에 있던 DNA 샘플이랑 대조해봤어. 서연은 잠시 숨을 골랐다. 그녀의 눈이 흔들리고 있었다. 일치하에 99.9%. 이건 아빠의 유전자 정보가 맞아. 남매들 사이에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아버지가 왜 자신의 유전자 정보를 암호화해서 숨겨두었을까? 프로젝트 치메라는 또 무엇일까? 대요 중요한 게 있어. 서연이 엔터키를 한 번 더 눌렀다. 그러자 그 유전자 정보와 연결된 파일 하나가 화면에 나타났다. 파일의 출처는 뜻밖의 장소였다. 미래그룹 R&D 센터, 세큐리티 파일, 미래그룹 연구개발센터 보안 파일, 미래그룹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한 기술 대기업. 평범한 무역 회사원이었다던 아버지와는 아무런 접점이 없어 보이는 곳이었다. 미래그룹이라고 아빠가 왜 하윤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지우는 날카로운 눈으로 화면을 응시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거칠게 맞춰지기 시작했다. 서연 미래그룹에 대해 우리가 아는 모든 정보를 띄워봐. 특히 5년 전 아빠가 실종될 무렵의 기록을 중심으로. 알았어. 서연의 손이 다시 키보드 위를 날았다. 수십 개의 정보창이 화면을 가득 메웠다. 미래그룹의 역사, 주주 구성 주요 임원 명단, 그리고 지난 10년간의 주요 뉴스 기사들이 쉴 새 없이 스크롤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다. 5년 전의 뉴스 기사였다. 제목은 충격적이었다. 미래그룹 창업주 강진혁 회장 스위스에서 비행기 추락 사고로 비극적 사망. 기사에는 활짝 웃고 있는 한 남자의 사진이 실려 있었다. 너무나도 익숙한 얼굴. 그들이 매일 밤 꺼내보던 낡은 사진 속의 아버지, 바로 그 얼굴이었다. 말도 안 돼. 태민의 입에서 낮은 신음이 터져 나왔다. 민주는 아무 말 없이 화면과 낡은 사진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의 눈동자가 파도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하윤은 입을 막은 채 주저앉았다. 아버지는 단순한 실종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평범한 회사원이 아니었다. 그들의 아버지는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을 일군 천재 경영자 강진혁이었다. 그리고 세상은 그가 5년 전에 죽었다고 알고 있었다. 사고 날짜, 지훈이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가 우리한테 마지막으로 출장 간다고 말했던 바로 그날이야. 옥탑방 안은 완벽한 정적으로 뒤덮였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들렸다. 5년간의 필사적인 수색. 그 끝에서 마주한 진실은 그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거대한 벽이었다. 아버지는 죽었다. 세상 모두가 그렇게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우는 믿지 않았다. 만약 아버지가 정말 죽었다면 왜 자신의 유전자 정보를 담은 비밀 프로젝트 파일을 남겼을까? 왜 평생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았을까?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모든 것이 거대한 거짓말과 음모로 뒤덮여 있었다. 지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의 눈에서 그동안 억눌러왔던 분노와 슬픔이 불꽃처럼 타올랐다. 아빠는 죽지 않았어.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옥탑방 안의 모든 것을 압도할 만큼 단단했다. 누군가 아빠를 사라지게 만든 거야. 그리고 우릴 속였어. 지훈이 동생들을 둘러보았다. 충격과 혼란에 빠져있던 그들의 눈빛이 지훈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다시 빛을 찾기 시작했다. 슬픔은 분노로 절망은 투지로 변해가고 있었다. 5년간 그들을 버티게 해준 것은 서로에 대한 믿음과 아버지를 찾아야 한다는 단 하나의 목표였다. 이제 그 목표가 더 선명해졌다. 찾아야 해. 지훈이 말을 이었다. 아빠를 그렇게 만든 놈을, 그리고 아빠를 되찾아야 해. 그는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다. 화면 속에는 현재 미래그룹을 이끌고 있는 CEO의 사진이 떠 있었다. 윤태성. 그는 아버지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미래그룹의 공동 창업자였다. 그리고 지금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차지한 남자였다. 그의 얼굴에는 인자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지훈의 눈에는 그 무엇보다도 사악한 악마의 얼굴로 보였다. 우리의 다음 목표는 미래그룹이다. 지훈의 선언에 다른 4명의 남매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어린아이의 순수함은 남아있지 않았다. 5년의 세월이 그들을 너무 일찍 어른으로 만들었고 이제 거대한 진실이 그들을 전사로 만들려 하고 있었다. 서울의 밤은 깊어갔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 아래 낡은 옥탑방에서 거대한 제국을 향한 5 아이들의 전쟁이 조용히 막을 올리고 있었다. 다음날 새벽 해가 뜨기도 전에 옥탑방의 불이 켜졌다. 밤사이 충격과 분노로 들끓었던 공기는 차갑게 가라앉아 강철 같은 결의로 변해 있었다. 방 중앙에 놓인 낡은 화이트보드 앞에 선 지훈은 미래그룹의 조직도를 복잡하게 그려나가고 있었다. 거미줄처럼 얽힌 계열사와 부서들, 그리고 그 정점에 있는 CEO 윤태성. 그것은 단순한 회사가 아니라 견고한 요새였다. 미래그룹은 우리가 상대했던 좀도둑들과는 차원이 달라. 정면으로 부딪히는 건 자살 행위야. 우리는 내부로 들어가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어야 해. 지훈의 눈이 지도 위의 핵심 지점을 정확히 짚어내듯 조직도의 빈틈을 훑었다. 작전명은 트로이의 목마. 우리는 각자의 능력을 이용해 신분을 위장하고 미래그룹의 심장부로 들어간다. 목표는 단 하나, 윤태성을 끌어내리고 아버지가 남긴 진실을 찾는 거다. 그는 동생들을 차례로 돌아보며 임무를 부여하기 시작했다. 세호연, 넌 우리의 신분을 창조해야 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지만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완벽한 유령들을. 대학 졸업 증명서, 경력 증명서, SNS 기록 금융 거래 내역까지 먼지 하나 나오지 않도록. 서연은 자신 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에게 디지털 세계를 조작하는 것은 찰흙으로 사람을 빚는 것과 같았다. 태민, 넌 보안팀으로 들어간다. 가장 위험하지만 가장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야. 건물의 모든 출입구 CCTV 위치 보안 시스템의 허점을 파악해야 해. 내 가짜 신분은 해병대 특수수색대 전역 후 민간 경호업체에서 일한 경력으로 만들 거다. 신체 능력 테스트에서 너무 돋보이지 않도록 힘 조절하는 거 잊지 마. 태민은 말없이 주먹을 쥐었다 폈다. 그의 눈빛은 이미 적진에 침투한 늑대처럼 번뜩이고 있었다. 하윤, 년 전략기획실 인턴으로 지원한다. 그곳은 윤태성의 의사결정이 가장 먼저 전달되는 곳이야. 넌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정보를 흘려듣고 내부의 권력 구도를 파악해야 해.
내 무기는 총이 아니라 사람의 심리를 꿰뚫는 통찰력이다. 하윤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 뒤에는 어떤 자물쇠라도 열 수 있는 날카로운 열쇠가 숨겨져 있었다. 나는 빅데이터 분석팀으로 들어간다. 최근 미래그룹이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부서야. 회사의 모든 데이터가 그곳으로 모이지. 합법적으로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최고의 위치다. 내 신분은 MIT를 조기 졸업한 수학 천재로 만들 거야. 마지막으로 지훈의 시선이 민준에게 향했다. 민준, 넌 아직 나이가 어려서 공식적으로 들어갈 순 없어. 하지만 가장 중요한 임무가 있어. 하윤이 인턴으로 합격하면 한 달 뒤에 가족 초청 행사가 있을 거야. 넌 하윤이 동생으로 그 행사에 참여해서 네 눈으로 본 모든 것을 사진처럼 머릿속에 담아와야 해. 특히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임원 전용층의 구조보안 요원들의 얼굴, 그들의 동선까지 전부. 민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역할이 이 작전의 성패를 가를 결정적인 한 수가 될 것임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우리는 이제부터 강지훈, 서현태민, 하윤, 민준이 아니야. 지훈이 화이트보드에 새로운 이름들을 적었다. 나는 이지원, 태민이는 김민수, 하윤이는 박소희다. 절대 서로 아는 척해서는 안 돼. 우리는 미래그룹이라는 거대한 건물 안에서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는 완벽한 타인이다. 알겠나? 알았어요. 4명의 동생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 순간 옥탑방의 5남매는 사라지고 거대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보내진 3명의 스파이와 2명의 지원 병력이 탄생했다. 작전의 첫 단계는 서연의 손끝에서 시작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3명의 인간을 창조하기 시작했다. 먼저 대한민국 전산망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주민등록 시스템에 접근했다. 완벽한 타이밍에 시스템의 정기 점검 시간을 노려 이미 사망했지만 기록이 삭제되기 전인 사람들의 데이터를 이용해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3개를 생성했다. 그것은 단순한 숫자 조합이 아니라 국가가 보증하는 존재의 증명이었다. 다음은 학력 위조였다. 서연은 MIT와 서울대학교 그리고 해병대 사령부의 서버를 차례로 해킹했다. 그녀는 단순히 졸업자 명단에 이름을 끼워 넣는 아마추어 같은 짓은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입학 기록부터 수강 신청 내역, 성적표, 졸업 논문 데이터까지 완벽하게 만들어냈다. 마치 이지원이라는 학생이 실제로 MIT에서 4년간 공부하고 숨 쉬었던 것처럼 박소희라는 여학생이 서울대 캠퍼스를 거닐고 김민수라는 청년이 포항의 갯벌에서 훈련받았던 것처럼 가장 공을 들인 것은 삶의 흔적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녀는 수년 전의 날짜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고 AI를 이용해 가상의 인물들이 찍었을 법한 사진들을 생성해 업로드했다. MIT 도서관 앞에서 찍은 이지원의 사진 친구들과 MT를 가서 웃고 있는 박소희의 사진 훈련을 마치고 동기들과 어깨동무를 한 김민수의 사진. 이 모든 것이 그들의 과거를 증명하는 알리바이가 되어주었다. 마지막으로 금융 기록을 만들고 3사람의 이름으로 된 지원서를 미래그룹의 인사 시스템에 직접 심었다. 그녀는 인사 담당자가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도록 그들의 지원서에 보이지 않는 플래그를 심어두었다. 모든 과정은 흔적 하나 남기지 않고 48시간 만에 끝났다. 이제 디지털 세상에서 이지원, 김민수, 박소희는 의심할 여지 없는 대한민국 국민이자 미래그룹이 탐낼 만한 인재들이었다. 며칠 후 약속이나 한 듯 3사람에게 동시에 면접 통보가 날아왔다. 이지원, 지훈의 면접은 미래그룹 본사 30층 데이터 전략실에서 진행되었다. 면접관은 날카로운 인상의 실장과 2명의 팀장이었다. 이력서가 아주 인상적이군요, 이지원 씨. MIT를 수석으로 조기 졸업하셨는데 왜 다른 글로벌 기업이 아니라 우리 미래그룹에 지원했습니까? 실장의 질문은 송곳처럼 날카로웠다. 지훈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준비한 답변을 내놓았다. 데이터는 미래의 석유라고들 하지만
저는 데이터는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방대한 생명 데이터를 가진 것이 바로 미래그룹입니다. 저는 죽은 석유를 파는 대신 살아있는 생명체를 기르고 싶습니다. 틀에 박히지 않은 대답에 면접관들의 눈이 흥미롭게 빛났다. 이어진 기술 면접에서 그들은 현재 데이터 전략실이 몇 달째 풀지 못하고 있는 소비자 이탈 예측 모델의 오류에 대한 문제를 던졌다. 지우는 칠판으로 다가가 복잡한 수식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는 기존 모델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양자역학의 불확정성 원리를 응용한 새로운 알고리즘을 제시했다. 그의 설명은 막힘이 없었고 그 논리에는 한치의 빈틈도 없었다. 30분 후 지훈이 설명을 마쳤을 때 면접관들은 할 말을 잃은 채 감탄하고 있었다. 박소희 하윤의 면접은 전략기획실의 임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다대다 압박 면접이었다. 박소희 씨는 심리학을 복수 전공했군요. 그게 치열한 비즈니스 세계에서 어떻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한 임원이 비꼬는 듯한 투로 물었다. 하윤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질문을 던진 임원을 바라보았다. 전략이란 결국 경쟁사의 의도를 예측하고 소비자의 욕망을 자극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숫자로 된 보고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모님께서 지금 제게 이 질문을 하신 의도가 단순히 제 능력을 시험하기 위함이 아니라 저희 같은 젊은 세대가 가진 새로운 관점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 것처럼 말입니다. 자신의 속마음을 정확히 꿰뚫어 본 듯한 대답에 임원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가 이내 풀렸다. 하윤은 면접 내내 경쟁자들을 압도했다. 그녀는 다른 지원자들이 회사의 비전에 대해 이야기할 때 면접관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맞춤형 대답을 내놓았다. 그녀의 모든 말과 행동은 치밀하게 계산된 연기였고 면접이 끝났을 때 임원들은 만장일치로 그녀를 합격시켰다. 김민수 태민의 테스트는 본사 지하에 있는 보안팀 훈련 시설에서 이루어졌다. 체력 테스트에서 그는 턱걸이, 윗몸 일으키기 등 모든 종목에서 가볍게 만점을 받았지만 항상 2등과 근소한 차이를 유지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진짜 시험은 모의 침투 훈련이었다.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고 정체불명의 괴한이 건물에 침입했다는 가상 상황이 주어졌다. 다른 지원자들이 당황해서 우왕좌왕할 때 태민은 가장 먼저 CCTV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비상계단을 통해 최단 경로로 침투 예상 지점으로 이동했다. 그는 혼자서 괴한 역할을 맡은 교관을 제압했다. 하지만 그는 교관을 쓰러뜨린 후 그의 허리춤에 몰래 숨겨져 있던 두 번째 가짜 폭탄까지 찾아내 보고했다. 어떻게 알았나? 이건 아무도 예상 못했는데. 땀을 흘리며 일어선 교관이 놀라서 물었다. 태민은 무심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진짜 적은 항상 두 번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대답에 보안팀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미래그룹의 철통 보안을 맡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인재였다. 일주일 후 세 사람은 모두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다. 옥탑방에서는 조촐한 축하 파티가 열렸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보다 비장함이 감돌았다. 이제 진짜 전쟁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첫 출근일, 이지원 지훈과 박소희 하윤, 김민수 태민은 각기 다른 시간, 다른 출입구를 통해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거대한 미래그룹 본사 건물로 들어섰다.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거대한 빌딩은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 있었고 그 위용 앞에 인간은 한없이 작아 보였다. 세 사람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스쳐 지나갔지만 서로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동료가 아닌 각자의 임무를 가진 낯선 이들이었다. 지우는 30층 데이터 전략실로, 하유는 45층 전략기획실로, 태민은 지하 3층 중앙통제실로 향했다. 그들은 거대한 기계에 서로 다른 톱니바퀴가 되어 제자리를 찾아갔다. 한편 50층 CEO 집무실 옆에 위치한 비서실, 비서실장 박상진은
갓 부임한 CEO 윤태성에게 올라갈 주간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윤태성의 수조기자 그림자인 그는 날카로운 눈과 치밀한 성격으로 그룹 내의 모든 정보를 장악하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이번 주에 채용된 신입 사원들의 최종 명단이 놓여 있었다. 그는 무심코 명단을 훑어보던 중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이지원, MIT 조기 졸업, 데이터 전략실. 박소희, 서울대 수석, 전략기획실 인턴. 김민수, 해병대 특수수색대 출신, 보안팀. 각기 다른 부서, 다른 경력,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3명의 신입. 하지만 그들의 이력서는 비현실적일 만큼 완벽했다. 마치 누군가 잘 짜인 각본처럼 만들어낸 인물들 같았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뛰어난 인재 3명이 약속이나 한 듯 동시에 입사한 것이 박상진의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직감을 자극했다. 그는 인터폰을 눌러 인사팀장을 연결했다. 박 실장입니다. 이번 신입 사원들 중에 이지원, 박소희, 김민수. 이 3사람 신원조회 다시 한번 철저하게 해보세요. 학력, 경력, 주변인 탐문까지. 사소한 거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실장님? 아니, 그냥 확인 차원입니다. 요즘 세상이 험해서 말이죠. 전화를 끄는 박상진은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정영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은 먹이를 포착한 매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아직 위협의 실체를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영토에 들어온 낯선 냄새를 맡고 있었다. 그저 기분 탓일 수도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직감을 무시해 본 적이 없었다. 그는 3명의 이름 옆에 작은 별표를 쳐두었다. 한 달의 시간이 흘렀다. 3남매는 각자의 위치에서 완벽하게 적응해 나가고 있었다. 지우는 뛰어난 분석 능력으로 팀의 에이스로 떠올랐고, 하유는 싹싹한 성격과 놀라운 업무 파악 능력으로 상사들의 예쁨을 독차지했다. 태민은 성실하고 과묵한 태도로 동료들의 신임을 얻으며 건물의 모든 보안 시스템을 손금보듯 파악해가고 있었다. 그리고 드디어 미래그룹의 창립 기념일을 맞아 가족 초청 행사가 열리는 날이 되었다. 하유는 아침 일찍 민준의 손을 잡고 회사 로비로 들어섰다. 누나 정말 크다. 민준이 거대한 건물을 올려다보며 감탄하는 척 말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로비의 구조와 보안 검색대의 위치 직원들이 목에 건 아이디 카드의 디자인을 놓치지 않고 스캔하고 있었다. 하유는 방문객용 아이디 카드를 받아 민준의 목에 걸어주었다. 자, 이제부터 넌 내 동생 박민준이야. 절대 실수하면 안 돼. 걱정 마, 누나. 민준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변했다. 오늘 이 거대한 요새의 지도는 그의 머릿속에 완벽하게 그려질 것이었다. 작전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마침내 성 안으로 발을 들여놓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옥탑방은 미래그룹의 축소판이 되었다. 민준이 가족 초청 행사에서 돌아오자마자 남매들은 그를 둘러싸고 숨죽인 채 그의 입이 열리기를 기다렸다. 민준은 눈을 감고 마치 머릿속에 저장된 비디오를 재생하듯 차분하게 보고를 시작했다. 본관 로비는 총 10개의 출입구로 구성. 중앙 4개는 방문객용, 양쪽 8개는 직원용. 직원용 게이트는 아이디카드와 지정맥 인식을 동시에 사용. 보안 요원은 총 16명 4인 1조로 로테이션 근무. CCTV는 천장에 32대 사각지대는 거의 없어. 민준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사실만을 나열했지만 그 내용은 지훈의 화이트보드 위에서 생생한 지도로 되살아나고 있었다. 지훈은 민준이 읊는 대로 건물의 구조와 보안 시스템을 빠르게 그려나갔다. 42층 전략기획실부터 50층 임원실까지는 이그제큐티브 플로어로 분류. 별도의 보안 게이트가 있고 아이디 카드 등급이 다름. 엘리베이터는 지정된 층 외에는 멈추지 않아. 특히 50층 CEO 집무실과 비서실로 이어지는 복도는 일반 CCTV 외에 열 감지 센서와 미세 음향 탐지기가 설치되어 있었어. 잠깐 태민이 말을 끊었다. 음향 탐지기까지 그건 거의 군사시설 수준인데. 그리고 이상한 점이 있었어.
그 복도 끝 비상계단으로 이어지는 문 앞에 있는 CCTV. 다른 카메라들과 달리 렌즈에 미세한 먼지가 껴 있었고 5분 간격으로 아주 짧게 화면이 끊기는 걸 봤어. 녹화 영상이 아니라 루프 영상을 틀어놓은 것 같았어. 민준의 말에 지훈과 서연의 눈이 마주쳤다. 완벽해 보이는 보안 시스템 속에 작은 허점.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블라인드 스팟일 가능성이 높았다. 민준의 보고는 1시간 넘게 이어졌다. 그는 임원들의 얼굴과 이름, 그들의 대화 조각, 심지어 박상진 비서실장의 책상 위에 놓여있던 서류의 종류까지 기억해냈다. 그의 머리는 미래그룹이라는 거대한 요새의 설계도를 통째로 삼켜버린 상태였다. 보고가 끝나자 지훈은 완성된 지도를 보며 생각에 잠겼다. 좋아, 이제 우리의 눈과 귀가 생겼어. 지금부터 각자 위치에서 정보를 수집한다. 적들은 스스로 단서를 흘리게 될 거야. 우리는 그걸 낚아채기만 하면 돼. 다음 날부터 미래그룹이라는 거대한 연못에 미세한 파문이 일기 시작했다. 셋째 태민, 즉 김민수는 보안팀의 성실한 막내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그는 일부러 야간 근무를 자청했다. 모두가 잠든 시간 거대한 빌딩은 그의 동무대였다. 그는 민준이 지목했던 50층 복도의 CCTV를 집중적으로 관찰했다. 역시나 민준의 말대로였다. 해당 카메라는 정확히 5분 13초짜리 영상을 무한 반복하고 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곳을 감시의 눈으로부터 지워버린 것이다. 그는 다른 보안 요원들의 대화에도 귀를 기울였다. 박 실장님 지시야. 50층 구역은 무슨 일이 있어도 출입 기록을 매일 2번씩 초기화하라고. 원래 강진혁 회장님 계실 땐 안 그랬는데 윤 회장님 오시고 나서 보안이 너무 까다로워졌어. 선배들의 불평 섞인 대화 속에서 태민은 강진혁이라는 이름이 여전히 살아있는 화두임을 확인했다. 넷째 하윤 즉 박소희는 전략기획실에서 사교성의 여왕으로 떠올랐다. 그녀는 명랑한 미소와 뛰어난 공감 능력으로 까다로운 상사들의 마음까지 녹였다. 특히 그녀는 입사 5년차가 넘는 선배 여직원들의 그룹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기회는 회식 자리에서 찾아왔다. 몇 순배 술이 돌고 분위기가 무르익자 하윤은 강진혁 회장 시절을 그리워하는 김 부장의 옆자리에 앉았다. 부장님, 제가 입사 전에 강진혁 회장님에 대한 책을 읽었는데 정말 대단한 분이셨던 것 같아요. 실제로 뵈면 어떤 분이셨어요? 하윤의 순수한 호기심. 어린 질문에 술기운이 오른 김 부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입을 열었다. 말도 마. 그분은 진짜 거인이었어. 항상 직원들을 먼저 챙기고 꿈같은 프로젝트들을 현실로 만들어내셨지. 지금은 그냥 돈 버는 기계가 됐잖아, 이 회사는. 그 꿈같은 프로젝트요. 그래. 특히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추진하던 프로젝트 키메라라고 있었어. 인류의 미래를 바꿀 거라고 하셨는데 윤 회장님이 취임하시자마자 예산 낭비라면서 바로 폐기해버렸지. 그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핵심 연구원들도 전부 지방으로 좌천되거나 회사를 떠났고 키메라, 서연이 복구했던 파일에서 봤던 바로 그 이름이었다. 하윤은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꼈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안타깝다는 듯 말했다. 정말 아쉽네요. 그런 분이 그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시다니. 그러게 말이야. 그 사고도 이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 평생 전용기만 타시던 분이 그날따라 왜 경비행기를 타셨는지. 게다가 사고 직후에 회사 주가가 폭락했는데 그걸 헐값에 사들여서 최대 주주가 된 사람이 바로 윤 회장님이랑 그 측근들이었거든. 김 부장은 너무 많은 말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황급히 입을 닫았다. 하지만 하윤은 이미 원하는 정보를 모두 얻은 후였다. 단순한 경영 방침의 변화가 아니었다. 아버지의 죽음 뒤에는 명백한 배신과 음모의 냄새가 진동했다. 첫째 지훈, 즉 이지원은 데이터 전략실에서 디지털의 유령을 쫓고 있었다. 그는 합법적인 권한을 이용해 회사의 과거 데이터를 샅샅이 뒤졌다.
예상대로 5년 전을 기점으로 수많은 데이터가 사라져 있었다. 특히 강진혁 회장의 결재가 있었던 주요 프로젝트들의 기록은 대부분 시스템 오류로 인한 데이터 손실 혹은 백업 서버 이전 중 파기라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삭제되어 있었다. 지우는 포기하지 않고 삭제된 데이터의 흔적인 디지털 풋프린트를 추적했다. 그는 수백만 줄의 로그 기록 속에서 하나의 패턴을 발견했다. 데이터 삭제 작업은 모두 특정 IP 주소에서 특정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IP 주소는 바로 비서실장 박상진의 개인 컴퓨터였다. 또한 프로젝트 키메라 관련 파일들은 단순 삭제가 아니라 군용 등급의 알고리즘으로 암호화되어 별도의 격리 서버에 봉인되어 있었다. 마치 판도라의 상자처럼 누구도 열어보지 못하게 하려는 강한 의지가 느껴졌다. 그날 밤 옥탑방에 다시 모인 남매들은 각자 수집한 정보 조각들을 맞춰 나갔다. 태민이 발견한 CCTV 블라인드 스팟. 하윤이들은 프로젝트 키메라와 의심스러운 주식 거래. 지훈이 찾아낸 박상진에 의한 데이터 삭제와 봉인된 파일. 모든 증거는 단 한 사람 윤태성을 가리키고 있었다. 서연은 그 정보들을 바탕으로 인물 관계도를 그렸다. 강진혁 회장의 측근이었지만 사고 이후 축출된 인물들, 그리고 윤태성이 CEO가 된 후 승승장구한 인물들. 두 그룹은 명확하게 나뉘었다. 이건 단순한 쿠데타가 아니야. 아빠의 모든 것을 지우고 자신들의 왕국을 세운 거야. 서연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지우는 냉정함을 잃지 않았다. 심증은 확실해졌어. 하지만 물증이 없어. 저들이 봉인해둔 키메라 파일 안에 모든 진실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아. 하지만 저 서버는 외부에서 뚫는 게 거의 불가능해. 서연, 너라도 힘든 거지.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내부망을 통하지 않고는 맞아 힘들어. 방화벽이 최소 7중이야. 뚫는데 성공하더라도 침입 경보가 울리기까지 30초도 벌 수 없을 거야. 그럼 우리가 경보를 울리지 못하게 만들면 돼. 지훈의 눈이 번뜩였다. 내부에서 소란을 피워서 모든 보안팀과 IT팀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거야. 그 혼란을 틈타 서연이가 진짜 목표물에 접근하는 거지. 어떻게? 태민이 물었다. 파문을 일으키는 거야.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져서 물고기들이 놀라서 뛰어오르게 만드는 거지. 지훈은 화이트보드로 다가가 새로운 작전 계획을 그리기 시작했다. 다음 주 월요일 분기 실적 발표 이사회가 열린다. 윤태성과 임원들이 가장 예민해져 있을 시간이지. 바로 그 회의 시작 직전 우리는 회사의 재무 시스템에 일시적인 오류를 발생시킬 거야. 그의 계획은 대담했다. 이사회를 앞두고 재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게 된다면 경영진은 패닉에 빠질 것이다. IT팀과 보안팀은 모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매달릴 것이고 그들의 모든 관심이 가짜 문제에 쏠린 사이 서연이 진짜 목표를 향해 움직인다는 계획이었다. 너무 위험해. 추적당할 수 있어. 서연이 우려를 표했다. 아니, 이건 해킹이 아니야. 시스템 충돌로 보여야 해. 지훈이 설명했다. 내가 분석해보니 최근 도입한 새로운 회계 프로그램이랑 과거 R&D 서버 사이에 데이터 호환성 버그가 있어. 아주 미세한 버그라 아무도 모르고 있지. 서연, 네가 외부에서 특정 신호를 보내서 그 버그를 촉발시키는 거야. IT팀은 해킹이 아니라 단순 시스템 오류라고 판단하고 원인을 찾는데 시간을 허비하게 될 거야. 우리에겐 15분이면 충분해. 치밀한 계획에 모두가 동의했다. 남은 며칠 동안 남매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지훈과 서연은 시스템 충돌을 일으킬 완벽한 코드를 짰고 태민은 그 시간대 보안팀의 예상 동선을 파악했다. 하윤은 이사회 당일 임원들의 반응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볼 준비를 했다. 결전의 날 월요일 오전 미래그룹 본사는 중요한 이사회를 앞두고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하윤은 전략기획실에서 이사회 보고 자료를 최종 점검하며 초조하게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회의 시작 10분 전. 그 순간 옥탑방에 있던 서연의 손가락이
엔터키를 눌렀다. 방문 시작. 미래그룹의 거대한 신경망 속으로 보이지 않는 작은 돌멩이 하나가 던져졌다. 변화는 즉시 나타났다. 전략기획실 여기저기서 당황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에어 재무 시스템 접속이 안 돼. 나도 그래. 서버 응답이 없어. 뭐야? 이사회 시작 10분 전인데 사무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박상진 비서실장이 폭풍처럼 사무실로 뛰어들어왔다. 무서운 일이야. 당장 IT팀에 연락해.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하유는 그의 눈에서 단순한 당황이 아닌 무언가를 감추려는 자의 극심한 공포를 읽었다. 같은 시각 30층 데이터 전략실의 지훈은 태연하게 자신의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다. 주변 동료들이 허둥대는 동안 그는 조용히 IT팀의 내부 통신망을 해킹해 그들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다. 원인 불명의 서버 부하, 데이터베이스 연결 시간 초과. 예상대로 그들은 이것을 외부 공격이 아닌 내부 시스템의 문제로 판단하고 있었다. 지하 3층 중앙통제실의 태민은 보안팀이 비상사태에 돌입하는 것을 지켜봤다. 모든 보안 요원들이 IT팀의 요청에 따라 서버실 주변의 경비를 강화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아버지의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격리 서버 주변의 경비는 역설적으로 평소보다 허술해졌다. 모든 시선이 가짜 불길에 쏠린 사이 유령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옥탑방의 서연은 혼돈을 틈타 미래그룹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향하는 비밀 통로를 열었다. 7개의 방화벽이 그녀의 코드 앞에서 차례차례 무너져 내렸다. 마침내 그녀의 모니터에 프로젝트 키메라라고 이름 붙여진 봉인된 서버의 디렉토리 구조가 나타났다. 그녀의 눈앞에 수천 개의 암호화된 파일이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그녀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15분. 모든 것을 다운로드할 수는 없었다. 지운 오빠 파일이 너무 많아. 뭘 찾아야 해. 헤드셋을 통해 서연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훈은 IT팀의 로그를 분석하며 박상진이 가장 최근에 접근했던 파일의 흔적을 찾고 있었다. 잠깐만. 찾았다. CHM Final Report on Zip 그리고 비디오 럭 2020-9일 데이터 모비. 이 두 개가 핵심이야. 그것만 빼내와. 그 순간 서연의 모니터에 경고창이 깜빡였다. 누군가 그녀의 침입을 감지하기 시작한 것이다. 남은 시간은 30초.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2개의 파일을 자신의 가상 서버로 전송하기 시작했다. 화면에 진행률 표시줄이 더디게 올라갔다. 10%, 40%, 80%. 10초 남았어. 서연 빨리 빠져나와야 해. 9%. 전송이 완료되는 순간 서연은 모든 접속 흔적을 지우는 삭제 코드를 실행하고 연결을 끊었다. 거의 동시에 미래그룹의 IT 모니터에 보안 시스템 비상 침입 경보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서연은 의자에 쓰러지듯 몸을 기댔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파문은 일으켰고 상어들은 날뛰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마침내 5년 동안 감춰져 있던 진실의 조각이 들려 있었다. 미래그룹 50층 CEO 집무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방금 전까지 울리던 비상침입 경보음은 멎었지만 그 잔향은 윤태성과 박상진의 귓가에 이명처럼 남아있었다. 윤태성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묵직한 마호가니 책상이 고통스러운 소리를 냈다. 파일 2개가 사라졌다고. 윤태성의 목소리는 분노로 인해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의 온화한 미소는 간대없고 탐욕스러운 맹수의 본성이 드러나 있었다. 박상진은 고개를 숙인 채 땀을 흘렸다. 네, 회장님. IT팀 최종 보고입니다. 외부 침입으로 확인됐습니다. 프로젝트 키메라 최종 보고서와 2020년 9월 17일자 영상 로그 파일. 정확히 2개만 복사해 갔습니다. 9월 17일. 그 날짜를 듣는 순간 윤태성의 눈이 경련하듯 떨렸다. 5년 전 그가 강진혁을 절벽으로 밀어 떨어뜨린 바로 그날이었다. 그는
자신의 가장 깊은 죄악의 증거가 담긴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음을 직감했다. 누구야? 어떤 놈들이지? 아직 추적 중입니다. 상대는 보통 해커가 아닙니다. 흔적을 거의 남기지 않았습니다. 저희 보안팀으로는 역부족일 수 있습니다. 윤태성은 잠시 눈을 감았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눈에는 잔혹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는 인터컴의 비밀 버튼을 눌렀다. 일반 직원은 존재조차 모르는 직통 라인이었다. 나다. 지금 당장 케르베로스를 내 사무실로 올려보내. 케르베로스. 미래그룹의 사이버 보안을 총괄하는 그림자 부대의 수장이자 윤태성이 천문학적인 연봉을 주고 데려온 전설적인 화이트 해커의 코드네임이었다. 그는 미래그룹의 디지털 세계를 지키는 지옥의 수문장이었다. 그리고 박 실장, 내 회장님, 사내 모든 네트워크를 봉쇄하고 최근 한 달 내 입사한 모든 직원의 신원 조사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 특히 데이터 전략실, 전략기획실 보안팀. 이 세 곳을 집중적으로 파. 쥐새끼는 분명 우리 안에 있어. 윤태성의 명령은 빠르고 단호했다. 거대한 성의 모든 문이 닫히고 성주는 침입자를 잡기 위한 피해 사냥을 선포했다. 같은 시각 옥탑방의 분위기 또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서연은 간신히 빼내온 2개의 파일을 열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하지만 파일들은 열리지 않았다. 젠장. 서연이 키보드를 내리치며 나지막이 욕설을 뱉었다. 그녀의 모니터에는 알 수 없는 문자들이 깨진 유리 조각처럼 흩어져 있었다. 왜 그래? 지훈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암호화 방식이 달라. 이건 현존하는 어떤 암호화 알고리즘과도 일치하지 않아. 마치 아빠가 직접 만든 새로운 언어 같아. 서연의 설명에 남매들은 침묵했다. 아버지는 자신의 마지막 메시지에 아무나 풀 수 없는 자물쇠를 걸어놓은 것이다. 그것은 적들을 막기 위한 방패인 동시에 자식들에게 던지는 마지막 수수께끼이기도 했다. 시간이 없어. 지금쯤이면 미래그룹은 발칵 뒤집혔을 거야. 사냥이 시작됐다고. 태민이 창밖을 경계하며 말했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서연의 컴퓨터에서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렸다. 젠장, 벌써 쫓아오기 시작했어. 서연의 모니터 한쪽에 세계 지도가 나타났고 붉은 선들이 거미줄처럼 그녀의 위치를 향해 뻗어오고 있었다. 상대는 서연이 미끼로 설치해둔 수십 개의 프록시 서버들을 무서운 속도로 돌파하고 있었다. 상대가 누구야? 미래그룹 I팀이 이 정도 실력일 리가 없는데. 몰라. 하지만 괴물이야. 내가 설치해둔 함정들을 귀신같이 피해가고 있어. 지금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한쪽에서는 암호를 풀고 다른 한쪽에서는 추격자를 따돌려야 하는 절체절명의 레이스. 옥탑방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가 되었다. 지우는 서연의 옆에 앉아 미래그룹 내부 통신망에서 빼낸 정보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회사 전체에 비상령이 떨어졌어. 케르베로스라는 놈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아. 그리고 윤태성이 신입 사원들에 대한 재조사를 지시했어. 하윤과 태민의 얼굴이 굳었다. 그들의 위장 신분이 발각될 위험에 처한 것이다. 세어연 시간을 얼마나 벌 수 있지? 모르겠어. 3시간 아니 어쩌면 1시간일지도 몰라. 서연의 손가락이 미친 듯이 키보드 위를 오갔다. 그녀는 추격자에게 혼선을 주기 위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좀비 PC들을 이용해 수만 개의 가짜 접속 신호를 만들어냈다. 동시에 그녀의 머릿속은 아버지의 암호를 풀기 위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빠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야. 분명 아빠와 우리만 아는 무언가가 숨겨져 있을 거야. 미래그룹 지하 10층. 창문 하나 없는 거대한 서버실 옆에 위치한 사이버 보안센터. 그곳은 수백 개의 모니터 불빛으로 대낮처럼 밝았다. 중앙에 앉은 케르베로스라 불리는 남자는 마른 체격에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먹잇감을 놓치지 않는 뱀처럼 번뜩였다. 찾아왔나? 박상진이 초조하게 물었다. 케르베로스는 대답 대신 손가락으로 메인 스크린을 가리켰다. 상대는 유령입니다. 자신의 흔적을 지우면서
동시에 가짜 흔적을 수백 개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령도 바람이 불면 옷자락은 날리는 법이죠. 그의 손이 키보드를 몇 번 두드리자 지도 위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던 붉은 선들이 몇 개의 경로로 좁혀졌다. 동유럽, 동남아, 북미 전부 미끼입니다. 진짜 경로는 아주 미세한 데이터 패킷 손실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그의 손가락이 멈춘 곳은 대한민국 서울이었다. 서울 시내의 통신망을 전부 뒤져 조금이라도 비정상적인 트래픽을 보이는 곳은 모조리 사냥개가 마침내 주인의 냄새를 맡은 것이다. 추격의 범위는 무섭도록 빠르게 좁혀오고 있었다. 옥탑방에서는 암호 해독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다. 남매들은 아버지와 관련된 모든 숫자와 단어들을 조합해 보았다. 아버지의 생일, 어머니의 기일, 그들의 생년월일, 첫집 주소까지. 하지만 컴퓨터는 무정하게 Access Denied 메시지만을 띄울 뿐이었다. 모두가 지쳐갈 무렵 구석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민준이 입을 열었다. 노래. 뭐라고 지훈이 되물었다. 아빠가 코드를 만들 때마다 항상 흥얼거리던 노래가 있었어. 민준은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조금은 엇나간 음정으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유명한 클래식도 대중가요도 아니었다. 아버지가 아이들을 위해 직접 만들어준 단순한 멜로디의 자장가였다. 5남매의 기억 저편에 아련하게 남아있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노래. 그 순간 서연의 머릿속에 번개가 내리쳤다. 멜로디, 암호가 아니야. 이건 음계였어. 그녀는 아버지가 음악과 수학이 본질적으로 같은 언어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해냈다. 아버지는 종종 복잡한 알고리즘을 오선지에 그리기도 했다. 서연은 민준이 부르는 멜로디의 음계를 빠르게 16진수 코드로 변환하기 시작했다. 도도솔솔 라라솔. 추적팀 용산 지역에서 의심스러운 IP를 발견했습니다. 일반 가정집인데 트래픽 양이 공공기관 서버 수준입니다. 케르베로스의 부하가 외쳤다. 케르베로스가 씩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자작근, 위치 전송해. 내가 직접 가지. 서연이 마지막 음계까지 코드로 변환한 뒤 떨리는 손으로 엔터키를 눌렀다. 화면에 Access Denied 대신 녹색의 Decryption in Progress 메시지가 나타났다. 암호가 풀리고 있었다. 됐어. 됐어. 서연의 외침에 모두가 모니터 앞으로 모여들었다. 잠시 후 암호 해독이 완료되고 2개의 파일 아이콘이 활성화되었다. 서연은 망설임 없이 비디오 로그 200009의 댐 모비 파일을 더블 클릭했다. 화면이 밝아지며 5년 전의 아버지가 나타났다. 영상 속의 아버지는 낡은 사진 속의 모습보다 훨씬 지치고 불안해 보였다. 그는 어두운 연구실을 배경으로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었다. 마치 5년의 시간을 넘어 지금 모니터 앞에 있는 자신의 아이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옥탑방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모두가 화면 속 아버지의 모습에 압도되었다. 건물 아래에서는 희미하게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추격자들이 바로 코앞까지 다가온 것이다. 영상 속에서 마침내 아버지 강진혁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가 5년 만에 처음으로 아이들의 귓가에 울려 퍼졌다.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그건 무언가 아주 잘못되었다는 뜻이겠지.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그건 무언가 아주 잘못되었다는 뜻이겠지. 5년 만에 듣는 아버지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지만 마치 바로 귓가에서 속삭이는 듯 생생했다. 남매들은 숨을 죽인 채 화면 속 아버지의 모습에 모든 신경을 집중했다. 하지만 감상에 젖을 시간도 잠시 밖에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날카로운 소음이 옥탑방의 낡은 창문을 뒤흔들었다. 형, 태민이 창밖을 내다보며 다급하게 외쳤다. 건물 입구로 경찰차와 함께 미래그룹 보안팀이라고 적힌 검은색 밴 여러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오고 있었다. 젠장, 벌써 여기까지. 지훈의 눈이 순간 차갑게 빛났다.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은 생존 본능 아래로 가라앉았다.
그는 즉시 명령을 내렸다. 그의 목소리는 기계처럼 냉정하고 정확했다. 작전 B10으로 전환한다. 서연 모든 데이터 삭제하고 메인 서버 회수해. 태민 탈출로 확보하윤. 민준 비상 배낭 챙겨. 지금부터 90초 준다. 움직여. 지훈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남매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지난 5년간 수없이 반복했던 비상탈출 훈련이 몸에 배어 있었다. 서연은 노트북에 재생되던 아버지의 영상을 외장 하드에 복사하는 동시에 방 안에 있는 모든 컴퓨터에 강력한 데이터 영구 삭제 명령을 입력했다. 디가우저 장치가 윙 소리를 내며 작동했고 하드디스크에 담긴 모든 정보가 자기장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는 척추처럼 복잡한 케이블로 연결된 메인 서버 본체를 번쩍 들어올렸다. 태민은 이미 낡은 창문을 뜯어내고 있었다. 그는 창틀에 미리 설치해둔 로프를 건물 뒤편의 어두운 골목으로 던졌다. 옥상에서 3층까지 이어지는 생명선이었다. 하윤과 민주는 벽장에 숨겨져 있던 비상 배낭을 꺼냈다. 배낭 안에는 며칠간 버틸 수 있는 식량과 물 위조, 신분증, 현금 소형, 통신 장비 등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이 들어있었다. 하윤은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영상이 담긴 노트북을 품에 안았다. 50초 남았다. 서둘러. 지훈은 마지막으로 방 안을 둘러보며 그들이 남긴 흔적이 없는지 확인했다. 지문 하나,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남아서는 안 되었다. 그들의 지난 5년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있던 이 옥탑방은 이제 빈 껍데기가 되어야 했다. 건물 아래에서 경찰이다 문 열어 하는 고함 소리와 함께 육중한 문을 부수는 소리가 들려왔다. 지금이다. 태민부터. 태민이 가장 먼저 로프에 몸을 맡기고 소리 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뒤이어 민준과 하윤 그리고 무거운 서버를 든 서연이 차례로 내려갔다. 마지막으로 남은 지훈은 방 안에 소형 소위 장치를 설치하고 타이머를 맞췄다. 그들이 떠난 후 이곳은 작은 화재 사고 현장으로 위장될 것이었다. 모든 것을 제로 돌려 그들이 존재했다는 사실 자체를 지워버리기 위함이었다. 지훈이 창틀을 넘어 골목으로 뛰어내린 순간 옥탑방의 문이 거칠게 열리고 무장한 보안 요원들과 케르베로스가 들이닥쳤다. 하지만 그들을 맞이한 것은 텅 빈 공간과 타오르기 시작하는 작은 불꽃뿐이었다. 젠장 놓쳤다. 케르베로스는 텅 빈 방을 보며 분노에 찬 신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의 눈은 방 한가운데 놓인 불길이 미처 삼키지 못한 낡은 의자 5개에 고정되었다. 마치 5명의 유령이 방금 전까지 그곳에 앉아 자신들을 비웃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한편 남매들은 어두운 골목을 질주했다. 미리 준비해둔 낡은 봉고체. 올라타자마자 태민은 시동을 걸고 미로 같은 서울의 밤거리 속으로 차를 몰았다. 그들이 방금 전까지 목숨을 걸고 탈출했던 건물을 뒤로 한 채 한참을 달려 도시의 불빛이 보이지 않는 외곽의 한적한 도로에 접어들어서야 차 안에 무거운 침묵이 깨졌다. 하윤은 품에 안고 있던 노트북을 열었다. 그리고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를 다시 마주했다. 영상 속의 강진혁은 착잡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내 오랜 친구였던 윤태성은 괴물이 되어버렸다. 내가 인류를 위해 만들려 했던 키메라를 그는 인류를 지배하고 불을 축적하는 무기로 사용하려 했지. 나는 키메라의 예측 AI가 인류의 재앙을 막는 방패가 되길 바랐지만 그는 그것으로 금융시장을 조작하고 전쟁을 예측해 무기를 팔아먹을 생각뿐이었어.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내가 그의 제안을 거절하자 그는 너희들을 들먹이며 날 협박했다. 너희들의 목숨을 담보로 키메라의 통제권을 넘기라고 했지. 내겐 선택지가 없었다. 내가 사라져야만 너희가 안전할 수 있었어. 그래서 내 죽음을 위장해야만 했다. 스위스에서의 비행기 사고는 내가 꾸민 마지막 도박이었다. 남매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아버지가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었다. 그들을 지키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길을 선택했던 것이다. 이 영상과 보고서는
단지 열쇠일 뿐이다. 윤태성의 모든 범죄를 증명할 진짜 증거. 그가 돈으로 매수한 정치인들의 명단, 불법 자금 거래 내역, 그리고 그의 협박이 담긴 원본 녹음 파일은 다른 곳에 숨겨두었다.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강진혁은 잠시 말을 멈추고 카메라 너머의 아이들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내 가장 위대한 꿈이 시작되었던 곳, 말없는 수호자의 감시 아래에 그것을 숨겨두었단다. 부디 그것을 찾아 진실을 밝혀다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로를 지키며 훌륭하게 자라다오. 사랑한다 내 아들 딸들아. 영상이 끝나고 화면은 검게 변했다. 차 안에는 누구의 것인지 모를 흐느낌만이 가득했다. 5년 동안의 그리움과 원망이 아버지의 진심 앞에서 눈물로 녹아내렸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아버지를 찾는 아이들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유지를 잇고 거대한 악에 맞서 싸워야 하는 전사들이었다. 지우는 눈물을 닦고 동생들을 바라보았다. 아빠의 수수께끼를 풀어야 해. 가장 위대한 꿈이 시작되었던 곳, 말없는 수호자의 감시 아래. 그때 윤태성의 사무실에서는 새로운 음모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케르베로스는 텅 빈 옥탑방에서 수거한 불에 타담한 하드디스크 조각에서 아주 미세한 데이터 파편을 복구해냈다. 그것은 미래그룹 내부망 접속 기록의 일부였다. 완벽하게 지워지지 않은 로그 파일의 끝자락. 회장님 침입자들은 단순한 외부 해커가 아니었습니다. 내부 조력자가 있거나 혹은 침입자 자체가 내부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접속 기록은 데이터 전략실의 IP 대역과 일치합니다. 박상진은 그 말을 듣고 자신이 별표를 쳐두었던 3명의 신입 사원 명단을 윤태성에게 내밀었다. 회장님, 제가 전에 보고드렸던 의심스러운 신입 사원들입니다. 데이터 전략실의 이지원, 전략기획실의 박소희 보안팀의 김민수. 공교롭게도 모두 한 달 전에 입사했습니다. 윤태성은 명단을 날카로운 눈으로 훑어보았다. 그의 분노는 차가운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이토록 치밀한 공격은 외부의 좀도둑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자신의 심장부로 파고든 암세포의 짓이었다. 그래, 유령인 줄 알았더니 쥐새끼들이었군. 내 집에 숨어든. 그의 목소리는 살기로 가득 차 있었다. 놈들이 우리보다 한 발 앞서 움직이고 있어. 이대로 두면 우리가 당한다. 놈들을 끌어내야 해. 본보기를 보여서 다른 놈들이 숨을 곳을 없애버려야 한다. 윤태성은 박소희, 즉 하윤의 사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제우 계집애 인턴이라 외부 접촉도 많고 의심을 사기에도 가장 만만해. 쟤를 산업 스파이로 만들어. 경쟁사인 넥서스 테크에 우리 회사의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을 팔아넘긴 것으로 조작해. 알겠습니다. 증거는 어떻게 케르베로스한테 시켜. 가짜 이메일이든 돈이 오간 기록이든 없는 증거도 만들어내는 게 그놈이 할 일이야. 최대한 떠들썩하게 공개적으로 처리해. 저 계집애를 매장시켜서 다른 쥐새끼들이 공포에 질려 스스로 튀어나오게 만들어야 해. 윤태성의 눈이 뱀처럼 번뜩였다. 그는 덫을 놓기로 결심했다. 가장 약해 보이는 미끼를 희생시켜 숨어있는 진짜 사냥꾼들을 유인해낼 생각이었다. 다음날 오후 전략기획실의 분위기는 평소와 같았다. 하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상사가 지시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다른 남매들과는 비상 연락망을 통해 간간히 소식을 주고받으며 아버지의 수수께끼를 풀 단서를 찾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보안팀과 함께 내부 감사팀 직원들이 들이닥쳤다. 사무실의 모든 직원들이 놀라 그들을 쳐다보았다. 감사팀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부 감사팀에서 나왔습니다. 박소희 씨 회사 기밀 유출 혐의로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순간 사무실의 모든 시선이 하윤에게로 쏠렸다. 동료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의심, 그리고 약간의 고소함이 뒤섞여 있었다. 하윤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서운 말씀이신지 모르겠군요. 전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저희가 판단할 겁니다. 컴퓨터와
모든 개인 소지품을 압수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보안 요원들이 그녀의 책상으로 다가와 거칠게 컴퓨터 전원을 내리고 서류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들 중에는 태민과 함께 일하는 동료도 있었다. 다른 층에서 근무 중이던 태민은 무정이를 통해 들려오는 상황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꼈다. 그때 박상진 비서실장이 팔짱을 낀 채 사무실 입구에 나타났다. 그는 실망스럽다는 표정으로 하윤을 바라보며 말했다. 박소희 씨, 정말 실망이 크군요. 회사가 자네에게 걸었던 기대를 이런 식으로 배신하다니. 완벽한 연기였다. 모든 것이 치밀하게 짜인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하윤은 자신을 옥죄어 오는 거대한 함정을 깨달았다. 이것은 자신을 노린 공격이자 다른 남매들을 향한 명백한 경고였다. 하윤은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그들을 따라 나섰다. 그녀가 보안 요원들에게 이끌려 사무실을 나가는 순간 그녀의 눈빛은 두려움이 아닌 차가운 분노로 불타고 있었다. 그녀의 마지막 시선은 사무실 천장에 CCTV를 향했다. 그곳을 통해 지훈이 자신을 보고 있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오빠, 이건 함정이야. 하윤의 모습이 복도 저편으로 사라졌다. 남매들을 연결하던 끈 하나가 적의 손에 잔인하게 끊어진 순간이었다. 그들은 흩어졌고 노출되었으며 그들의 계획 중 가장 어두운 지점에 도달했다. 하윤이 차가운 복도 저편으로 사라진 후 남매들을 연결하던 보이지 않는 끈은 끊어졌다. 그들은 적의 심장부에서 뿔뿔이 흩어진 고립된 섬이 되었다. 지훈과 태민은 회사에 남았지만 이제 그들의 발걸음 하나하나는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았다. 윤태성의 감시망이 쥐새끼를 찾기 위해 촘촘히 조여오고 있었다. 그날 밤 그들은 낡은 봉고차를 버리고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모텔방에 새로운 거점을 마련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하윤의 부재는 그들의 심장에 커다란 구멍을 남겼다. 분노와 무력감이 어린 전사들의 어깨를 짓눌렀다. 내 실수야. 내가 하윤이를 위험에 빠뜨렸어. 지훈이 자책하며 주먹으로 벽을 쳤다. 언제나 냉정하던 첫째의 무너진 모습에 동생들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아니야 형,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윤태성 그놈이 악랄한 거지. 서연이 지훈의 어깨를 잡았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속에는 결코 꺼지지 않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하윤이를 저렇게 둘 순 없어. 우리 손으로 구해내야 해. 그리고 아빠의 복수를 해야지. 그들의 슬픔은 다시금 차가운 분노로, 절망은 강철 같은 의지로 변해갔다. 그들은 노트북을 켜고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수수께끼를 화면에 띄웠다. 내 가장 위대한 꿈이 시작되었던 곳, 말없는 수호자의 감시 아래. 가장 위대한 꿈. 지훈이 중얼거렸다. 그건 미래 그룹이 아니야. 아빠에게 회사는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야. 꿈 그 자체는 키메라였어. 키메라 프로젝트가 시작된 곳. 서연이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려 아버지가 남긴 보고서를 다시 샅샅이 훑었다. 여기 있다. 프로젝트의 최초 구상안이 작성된 곳. 아빠의 모교인 한국대학교 공학연구동 3급의 7호. 그럼 말없는 수호자는? 태민이 물었다. 그때 조용히 생각에 잠겨있던 민준이 눈을 떴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아버지가 아주 어릴 적 자신에게 들려주었던 이야기들이 필름처럼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생각하는 사람. 아빠가 그랬어. 대학 다닐 때 도서관 앞에 있는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동상 아래에 앉아서 미래를 꿈꿨다고. 그 동상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꿈을 들어주는 수호자 같았다고 했어.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증거가 숨겨진 장소는 한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앞 생각하는 사람 동상 아래였다. 문제는 어떻게 그곳에 가느냐였다. 이미 하윤의 신원은 산업 스파이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기 시작했다. 박소희와 관련된 인물이라는 이유로 이지원 지훈과 김민수 태민 역시 회사의 암묵적인 감시 대상이 되어 있었다. 대낮에 그들이 함께 움직이는 것은 자살 행위였다. 내가 갈게. 태민이 나섰다. 나는 보안팀이라
야간 순찰을 핑계로 빠져나오기 쉬워. 그리고 만일의 사태에 대처하기도 내가 가장 적합해. 아니, 같이 가야 해. 지훈이 단호하게 말했다. 위험할수록 흩어지면 안 돼. 윤태성은 우리가 겁을 먹고 흩어지길 바랄 거야. 우린 정반대로 움직인다. 그날 밤 지훈과 태민은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사라졌다. 지훈은 데이터 백업 작업을 핑계로 서버실에 들어갔고 태민은 순찰 루트를 교묘하게 벗어났다. 민주는 그들과 함께 움직였다. 혹시 모를 돌발 상황에서 그의 기억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서연은 모텔방에 남아 그들의 통신을 지원하고 주변의 모든 CCTV를 해킹하여 감시망을 마비시키는 역할을 맡았다. 깊은 밤 한국대학교 캠퍼스는 고요한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세 사람은 그림자처럼 움직여 중앙도서관 앞 동상에 도착했다. 태민이 주변을 경계하는 동안 지훈과 민주는 동상의 기단부를 샅샅이 살폈다. 작았어. 민준이 기단부의 한쪽 구석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새겨진 작은 문양을 가리켰다. 그것은 강씨 가문의 문장이었다. 지훈이 문양을 누르자 둔탁한 소리와 함께 돌 하나가 안으로 들어갔다. 그 안에는 방수 처리된 작은 금속 상자가 들어있었다. 상자를 열자 안에는 여러 개의 외장 하드디스크와 함께 낡은 가죽으로 된 회계 장부 하나가 들어있었다. 윤태성의 모든 죄악이 기록된 원본 증거였다. 그들은 마침내 판도라의 상자를 손에 넣었다. 모텔로 돌아온 남매들은 밤새도록 증거들을 분석했다. 하드디스크에는 윤태성이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내역 정관계 인사들에게 뇌물을 건넨 기록. 그리고 5년 전 아버지를 협박했던 선명한 음성 파일이 담겨 있었다. 진여가 세상을 바꾸는 건 선의가 아니라 돈과 힘이야. 키메라를 내게 넘겨. 그렇지 않으면 내 아이들이 무사하지 못할 거다. 악마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자 남매들의 눈은 이글이글 타올랐다. 지훈은 모든 증거를 확인한 후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이제 방역의 시간이야. 이 모든 것을 세상에 공개할 무대가 필요해. 어떻게 미라의 그룹 연례 주주총회 일주일 뒤에 열려. 윤태성이 자신의 성공을 자축하고 새로운 비전을 발표하는 가장 화려한 무대지. 우리는 그 무대를 그의 처형대로 만들 거야. 지훈의 계획은 대담하고 치밀했다. 그는 남은 일주일 동안 작전을 진두지휘했다. 첫째, 민주는 증거의 일부를 암호화하여 USB에 담았다. 그리고 평소 정의감 넘치기로 유명한 탐사보도 전문 기자와 미래그룹 내에서 윤태성에게 방함을 가진 소장파 이사 몇 명에게 익명으로 그것을 전달했다. 이것은 주주총회 당일 윤태성이 언론과 이사회를 통제하지 못하게 만들 보험이었다. 둘째, 태민은 보안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주총회가 열리는 대강당의 보안 시스템 설계도를 빼냈다. 그는 시스템의 가장 취약한 지점, 즉 중앙통제실에서 메인 스크린으로 이어지는 백업 영상 송출 라인을 찾아냈다. 셋째, 서연은 그 백업 라인을 해킹할 수 있는 특수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주주총회 당일 그녀는 단 한 번의 클릭으로 강당의 모든 스크린을 장악할 준비를 마쳤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훈. 그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데이터 전략실로 출근하며 주주총회 당일의 모든 기술 지원 스케줄과 담당자 정보를 파악했다. 그는 내부에서 작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를 보낼 예정이었다.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다. 미래그룹 본사 대강당은 수백 명의 주주와 이사진 그리고 기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단상 위 윤태성은 자신감 넘치는 미소와 함께 지난 분기의 경이적인 실적을 발표하고 있었다. 그의 연설이 절정에 달할수록 주주들의 박수 소리는 더욱 커져만 갔다. 그는 자신이 만든 왕국의 정점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왕이었다. 그리고 이제 미래그룹은 키메라 2.0 프로젝트를 통해 인류의 미래를 선도하는 위대한 기업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윤태성이 두 팔을 활짝 벌리며 외치는 순간 강당 뒤편에 앉아있던 지훈 군이 자신의 휴대폰으로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시작해. 모텔방에서 대기하던 서연의 눈이 번뜩였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엔터키를 눌렀다. CEO 타임이다 윤태성. 그 순간 윤태성의 뒤편에 있던 거대한 스크린이 지지직거리며 꺼졌다. 장내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윤태성은 당황하며 기술팀을 향해 셔츠를 날렸다. 뭐 하는 거야? 빨리 화면 복구해. 하지만 스크린이 다시 켜졌을 때 화면에 나타난 것은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아니었다. 5년 전 어두운 연구실에서 고뇌하던 강진혁의 얼굴이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그건 무언가 아주 잘못되었다는 뜻이겠지. 아버지의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지자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윤태성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깨져. 당장 저 화면 꺼. 박상진이 소리치며 통제실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다. 태민이 미리 통제실의 출입 시스템을 잠가버린 후였다. 스크린의 영상은 윤태성의 협박 음성 파일로 바뀌었다. 진여가 키메라를 내게 넘겨. 그렇지 않으면 내 아이들이 무사하지 못할 거다. 자신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윤태성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주주들과 기자들은 충격에 휩싸여 웅성거리기 시작하고 했다. 민준이 미리 보낸 USB를 가지고 있던 기자는 이미 카메라를 켜고 이 모든 상황을 생중계하기 시작했다. 서여연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다. 화면은 윤태성의 비자금 내역 뇌물장부로 채워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업 스파이 혐의로 구금되어 있던 하윤의 신문실 영상이 나타났다. 영상 속에서는 감사팀이 조작된 증거를 들이미는 장면과 서연이 그 증거가 케르베로스의 컴퓨터에서 생성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로그 기록이 나란히 비춰졌다. 모든 진실이 폭로되고 윤태성이 미친 사람처럼 부인하며 발악하던 그때 스크린의 모든 영상이 꺼지고 한 남자의 얼굴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5년 전보다 조금 늙고 수염이 덥수룩했지만 그 형형한 눈빛만은 그대로인 강진혁이었다. 그는 죽지 않았던 것이다. 영상은 녹화된 것이 아닌 실시간 라이브 영상이었다. 안녕하십니까, 주주 여러분. 그리고 오랜만이군, 윤태성. 강진혁의 살아있는 모습에 강당은 완전히 뒤집어졌다. 윤태성은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주저앉아 버렸다. 지난 5년간 저는 제 친구였던 저 악마의 손을 피해 숨어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는 제 꿈과 회사를 훔쳤고 제 가족을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영원히 감출 수 없는 법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시간입니다. 강진혁의 선언이 끝나자마자 강당의 문이 열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망연자실에 있는 윤태성과 박상진에게 다가가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윤태성 씨, 당신을 살인교사, 횡령 주가 조작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한때 왕이었던 남자는 죄수가 되어 무대 아래로 끌려 내려갔다. 그의 화려했던 왕국은 그가 가장 빛나던 순간에 불과 몇 분 만에 잿더미로 변해버렸다. 주주총회장은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간 것 같았다. 윤태성과 그의 일당이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가자 남은 것은 충격에 빠진 주주들의 웅성거림과 수백 개 카메라의 광적인 플래시 세례뿐이었다. 한때 철옹성 같았던 미래그룹의 왕국은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혼란의 한가운데서 남매들은 조용히 흩어졌다. 지우는 다른 직원들 틈에 섞여 유유히 강당을 빠져나갔고 태민은 보안팀의 혼란을 틈타 자신의 흔적을 지웠다. 이 모든 광경을 생중계하던 기자는 세기의 폭로라는 헤드라인으로 속보를 타전하기 시작했고 대한민국은 순식간에 미래그룹 스캔들로 들끓었다. 가장 먼저 풀려난 것은 하윤이었다. 윤태성이 체포되고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그녀의 산업 스파이 혐의는 한낱 코미디가 되어버렸다. 검찰은 서둘러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그녀를 석방했다. 조사실 문이 열리고 하윤이 창백한 얼굴로 걸어 나왔을 때 복도 끝에서 기다리고 있던 것은 태민이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 짧은 포옹 속에는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다.
며칠간의 공포와 불안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남매들은 강진혁 측의 도움을 받아 마련된 안전가옥에서 다시 모였다. 마지막으로 모든 디지털 흔적을 지우고 합류한 서영까지 마침내 5명 모두가 한자리에 다시 모였다.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고 나서야 길고 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질문이 남아 있었다. 아빠는 어디에 계실까? 그때 지훈의 암호화된 통신기기로 짧은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다. 발신자는 아버지였다. 메시지에는 주소 하나만 적혀 있었다. 그곳은 5년 전 그들이 쫓겨나듯 떠나야 했던 행복한 기억과 가장 아픈 기억이 공존하는 옛날 집이었다. 오래된 동네, 익숙한 골목길. 남매들은 말없이 차에서 내려 낡은 대문 앞에 섰다. 모든 것이 5년 전에 멈춰 있는 듯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낯설었다. 지훈이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고 집 안은 먼지가 쌓인 가구들 위로 하얀 천이 덮여 있었다. 마치 시간이 멈춘 유령의 집 같았다. 거실 한가운데 한 남자가 서 있었다. 화면으로 보았던 것보다 더 야위고 머리에는 흰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다. 하지만 아이들을 바라보는 깊은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였다. 아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막내 민준이 달려가 그의 품에 안겼다. 그 한마디에 5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모든 감정의 댐이 무너져 내렸다. 하윤과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고 늘 강인하던 태민의 뺨 위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강진혁은 5 아이들을 차례차례 끌어안았다. 그의 눈에서도 회한과 그리움의 눈물이 쏟아졌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훈의 앞에 섰다. 지난 5년간 동생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야 했던 어린 가장. 지훈은 울지 않았다. 그저 아버지를 자신들의 진짜 보호자를 몰차 바라볼 뿐이었다. 고생했다 아들아. 네가 우리 가족을 지켰구나. 아버지의 그 한마디에 지훈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비로소 사라졌다. 그는 그제야 참고 있던 숨을 내쉬며 아버지의 품에 기댔다. 6명의 가족은 먼지 쌓인 옛집의 거실에서 5년이라는 긴 시간을 넘어 비로소 하나가 되었다. 그들은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눴다. 강진혁은 스위스에서 사고를 위장한 후 자신의 죽음을 도왔던 몇 안 되는 충신의 도움을 받아 외딴 곳에서 숨어 지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아이들이 스스로를 지킬 힘을 기를 때까지, 그리고 윤태성의 죄악을 세상에 드러낼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까지 고독한 싸움을 계속해왔던 것이다. 아이들은 지난 5년간의 세월을 이야기했다. 옥탑방에서의 생활, 서로의 재능을 발견하고 갈고 닦았던 날들, 그리고 아버지를 찾기 위해 미래그룹에 잠입했던 아슬아슬한 작전들까지. 강진혁은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랑스러움과 함께 가슴 아픈 슬픔을 느꼈다. 자신의 아이들이 평범한 유년 시절을 도둑맞고 너무 일찍 어른이 되어버린 것만 같았다. 이제 다 끝났다. 강진혁이 아이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돼. 평범한 아이들처럼 학교도 가고 친구도 사귀고 꿈을 꾸렴. 나머지는 아빠가 다 해결할게. 하지만 아이들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빠. 지훈이 말했다. 우리는 이제 예전의 우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의 눈빛은 5년 전의 어린아이가 아닌 미래를 내다보는 전략가의 눈빛이었다. 몇 달 후 대한민국은 큰 변화를 맞았다. 윤태성 일당은 재판에 넘겨져 죗값을 치르게 되었고, 그들과 결탁했던 부패한 정관계 인사들도 줄줄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미래그룹은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강진혁을 만장일치로 다시 회장 자리에 추대했다. 돌아온 왕 강진혁의 첫 행보는 파격적이었다. 그는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프로젝트 키메라의 진실을 세상에 공개했다. 그는 키메라를 인류의 재난을 막고 기아와 질병을 해결하는 공공의 자산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었다.
미래그룹의 이익을 독점하는 대신 전 세계의 연구기관과 데이터를 공유하여 인류의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그의 비전은 세상을 놀라게 했다. 그리고 그 위대한 비전의 중심에는 그의 5 아이들이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그림자 속에서 싸우지 않았다. 각자의 재능을 세상 밖으로 드러내고 아버지의 꿈을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왕조의 개척자들이 되었다. 첫째 강지훈은 아버지의 뒤를 잇는 후계자가 아닌 미래그룹의 최고 전략 책임자 CSO가 되었다. 그는 아버지의 가장 믿음직한 조언자로서 회사의 모든 큰 그림을 그리고 키메라 프로젝트의 방향을 설정했다. 둘째 강소연은 미래기술보안연구소의 최연소 소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천재적인 해킹 능력을 이제 세상을 지키는 방패로 사용했다. 그녀는 키메라의 인공지능이 악용되지 않도록 윤리규범을 만들고 전 세계의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회사를 지키는 수호신이 되었다. 셋째 강태민은 아버지의 개인 경호팀장이 되었지만 그의 진짜 일은 다른 곳에 있었다. 그는 미래그룹의 지원을 받아 푸른나무 재단을 설립했다. 자신들처럼 세상에 홀로 남겨진 아이들이나 위기 청소년들이 꿈을 잃지 않도록 돕는 일이었다. 그는 자신의 아픈 경험을 다른 이들을 위한 희망으로 바꾸었다. 넷째 강하윤은 대학으로 돌아가 심리학과 경영학을 공부했다. 하지만 그녀는 미래그룹의 비공식적인 기업문화 컨설턴트이기도 했다. 그녀는 윤태성이 남긴 상처와 불신의 문화를 치유하고 직원들이 서로를 믿고 존중하는 건강한 조직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리고 막내 강민주는 마침내 평범한 학생으로 돌아갔다. 그는 학교에 가고 친구들과 농구를 하고 때로는 시시한 농담에 웃기도 했다. 하지만 그의 비범한 기억력과 통찰력은 가족들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그 누구보다도 빛나는 지혜를 제공해 주었다. 어느 맑은 날 오후 강진혁과 5 아이들은 미래그룹 본사 가장 높은 층에 있는 하늘 정원에 서 있었다. 그들의 발 아래에는 그들이 지켜낸 도시 서울의 풍경이 눈부시게 펼쳐져 있었다. 5년 전 낡은 옥탑방에서 이 도시를 내려다보던 때와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이제 시작이구나. 강진혁이 아들, 딸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과거에 대한 회한이 아닌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득했다. 아이들은 대답 대신 아버지의 곁에 더 가까이 다가섰다. 지난 5년간의 어둠과 고통은 그들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동시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을 남겼다. 서로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그리고 어떤 역경에도 꺾이지 않는 강인한 의지. 그들은 더 이상 아버지를 찾아 헤매던 5명의 고아가 아니었다. 상처 입은 과거를 딛고 일어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6명의 개척자였다. 차가운 강철과 유리로 만들어진 제국은 무너졌지만 사랑과 신뢰로 세워진 새로운 왕조의 여명은 이제 막 밝아오고 있었다. 서울의 하늘 위로 눈부신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